그러니까 20세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고민을 전혀 할 필요가 없었죠. 20세기 이후에 칸토어가 특히 칸토라고 하고도 칸토어라고도 하고 칸토어도 여기서 미친놈으로 나오죠? 아니 여기 안 미친놈이 사실 없죠 여기서. 로직 코믹스에 안 미친놈이 없어요. 다 광기에 사로잡힌 미친 수학자들이거든요. 미친 논리학자, 수학자, 철학자들인데 칸토는 그 중에서도 상 미친놈이에요. 진짜 어 아내들만 고생이죠. 진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진짜 러셀 아내도 고생이고 화이트헤드 아내는 그나마 좀 화이트헤드는 좀 정중한 편이긴 한데 화이트헤드는 또 철학자로서도 엄청 단순히 분석 철학뿐만 아니라 대륙 철학 쪽에서도 아마 신학 아마 신학에서도 종종 언급이 되는 사람이 할 거예요. 뭐 화이트헤드는 과정 철학이라고 해서 베르크손이라는 철학자랑 또 친화력이 좀 있는 철학이기도 하고 모든 것들은 다 어떤 과정이다. 진리라는 건 어떤 완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과정 속에서 무언가가 흐름 속에서 무언가가 주어져 있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 칸토라는 그 상 미친놈의 그 철학, 수학 무한의 발견. 무한이라는 거 이제 셀 수가 있구나라는 걸 통해서 어 이제 얘기가 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무한이라는 건 그냥 다 무한이고 뭐 무한의 급이 있나? 그냥 다 무한이면 무한이지. 우리도 잠깐 여기서 무한을 다뤘었죠. 컴퓨터로 철학하기 위해서. 그 재기적인 무한이냐? 과연 그 과거로부터 무한한 지금까지 무한한 연세가 있을 수 있냐 마냐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칸토어가 1대1 대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연수 1, 2, 3, 4, 5, 6, 7, 8, 9, 10, 12 그거 하고 짝수 2, 4, 6, 8, 10, 12 막 이런 것 하고 같은 거야. 왜 1은 2하고 대응되고 같은 크기야. 같은 크기를 갖고 있어. 왜냐면 1은 2하고 대응되고 2는 4하고 대응되고 3은 6하고 대응되고 이런 식으로 각각 다 1대1 대응이 되는 식으로 어,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냥 사과 5개하고 배 6개 있다고 했을 때 크기를 어떻게 비교하냐? 사과 하나, 배 하나씩 빼, 대응시켜, 없애, 없애, 또 대응시켜, 없애, 대응시켜, 없애, 대응시켜, 없애 하면은 배 하나가 남죠. 배 5개하고 사과 배 5개하고 배 6개가 있다고 하니까 배 하나가 더 남으니까 배 하나가 더 많다. 대응이 안 되는 게 있네? 그럼 이게 더 많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1대1 대응법인데 이걸 그대로 일관적으로 무한에다가 적용을 해서 짝짓기를 시키는 거죠. 1대1 대응을 시켜보고 하다 보니까 자연수 집합하고 짝수 집합하고 크기가 같네라는 반직관적인 결론이 나오게 되고 수학이라는 거를 직관주의 수학 쪽에서는 직관을 강조하는 물론 걔네들도 당연히 수학을 하는 입장에서 엄밀성과 어떤 형식주의 기호의 정확성 같은 걸 기하긴 하겠지만 어 그냥 유클리드 이전까지는 그런 엄청 직관에 따른 공리를 되게 중요시했는데 이후에 20세기 때 칸토가 그런 발견하면서부터 수학이라는 게 어떤 토대가 흔들릴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는 거죠. 1m짜리 안에 있는 그 선하고 2m짜리 선에 어, 들어있는 점들의 개수하고 둘 다 무한이지만 개수가 똑같아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반직관적인 상황에 있는 1m 선하고 왜 2m하고 선하고 똑같냐? 다 1대1 대응이 되니까. 그럼 반직과적인 결론이 막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수학의 토대는 어떻게 이끌어져야 되냐? 이전까지만 해도 미적분학, 뭐 뉴턴이 만들어낸 미적분학 같은 거 뭐 다 토목공사에도 활용하고 뭐 그때 당시는 아니었지만 지금도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아폴론 11호였나? 그 달에 처음 간 게 아폴론 11호인가 그거잖아요. 그게 달 탐사까지도 하고 이제 암스트롱이 사람까지 보내가지고 그게 지금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일인데 미적분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아무튼 근데 여기 이 책에서 나온 것처럼 그 무한소라는 거 미적분학에서 없으면 안 되는 개념인데 그게 뭔지 제대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상 그냥 무한히 작은 거지 막 교수가 이렇게 답해.
그 순환정이잖아요. 순환 문법이잖아요. 이게 러셀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안 그래도 칸토어 때문에 흔들렸던 상황. 그리고 이전에 유클리드 기하학으로부터 증명을 하고 이제 논리적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불변의 진리를 딱 가정한다고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여겼는데 뭐야 이거는 이 엄청 세계 최고의 훌륭한 대학들의 훌륭한 대학 훌륭한 수학과에 왔는데 다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이 데카르트가 가졌던 고민이나 생각이랑 좀 비슷한 거죠. 데카르트가 딱 자기가 대학에 들어와서 뭔가 공부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다 옛날 것들 다 지금까지 이러는 것들 다 확고한 토대가 없어. 어, 실망해요. 지가 만들 거야. 데카르트가. 그래서 결심을 했죠. 내가 체계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 체계를 바톤 터치 해가지고 뉴턴이 사실 미적분학까지 만들게 된 거. 미친 거예요. 미적분학 공부한다는 것도 엄청 어려운 일인데 지금 조금이나마 공부를 좀 해보셨을 테니까 미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미적분에 대해서. 근데 그걸 만들었다는 거는 창조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진짜. 기적의 해라고 불려요. 그래 과학사에서 그 패스트가 들이닥쳤을 때 흑사병이 있었을 때 뉴턴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몇 년 동안 그냥 집에 처박혀서 미적분학을 만들어냈다. 이게 뭐 어마어마한 일인데 아무튼 데카르트가 바톤을 터치해서 이제 뉴턴이 미적분학을 만들었듯이 러셀도 어, 수학이나 과학에서 이제 확고한 토대를 다시 한번 내가 이끌어내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아, 너무너무 어렵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만 한번 해보겠다. 근데 그런 희망들을 얻게 될 일들이 이런저런 생겨요. 동료들도 생기고, 프레게도 만나고, 칸토어라는 사람도 있다더라. 그리고 또 뭐, 이후에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얘도 여간 또라이가 아니에요. 미친놈 옆에 미친놈, 미친놈 옆에 미친놈이 있어요, 진짜. 얘도 비트겐슈타인 평전 보세요. 평전 보면 진짜 재밌어요. 비트겐슈타인 특히 20세기의 비엔나라는 곳은 20세기 자체에 거의 그 로직 코믹스 보면 20세기 자체란 시대도 어마어마한 암흑기라고 해야 될까? 암흑기 화약고라고 해야 될 수도 있겠어요. 지식의 화약고. 전쟁의 상황이라는 점에서도 화약고이기도 했지만 어마어마한 지식들이 폭발하는 시대라는 측면에서 지식의 화약고이기도 했죠. 어. 물리학도 막 상대성 이론이 막 나오고 양자역학도 뭐 폭발하고 수학적으로는 논리학적으로는 이제 힐베르트 프로그램의 찬반의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이제 거대 담론들이 막 오가고 폭발하고 집합이 뭐고 막 이런 토대가 무엇이고 뭐 이런 논의를 하던 시대였고 철학적으로도 뭐 하이데거니 뭐 사르트르니 뭐 후설 러셀 프레게 비트겐슈타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왔었는데 특히 20세기 중에서 비는 비트겐슈타인 평전 같은 거 읽어보면 더 아시겠지만 프로이트도 2세기 빈 출신이고요. 비트겐슈타인도 거기 출신이고 제가 뭐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유명한 음악가들도 거기서 많이 나왔어요. 막 2세기의 혁명적인 그런 사조들을 불러일으키는 음악가들도. 그래서 좀 2세기 그중에서 빈 출신의 철학자다. 예, 비트겐슈타인이다. 그럼 어마어마하게 상 미친 놈의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사람도 막 이 얘기는 나중에 하고, 막 전쟁 일부러 참전도 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니까. 근데 러셀은 그래서 무한소가 무엇인지 정의를 할 수 있고, 하나하나 순환적이지 않게 정의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직관 같은 거 다 무시해버리고, 오로지 기호와 형식에만 의존해가지고, 믿을 수 있는 건 기호와 형식과 그 타당성과 거기에 따른 연역밖에 없다. 그것만 의존해서. 오로지 그것만 의존해서 내가 추론하고 이끌어내겠다. 인간의 직관은 못 믿을 만해. 믿을 만하지 않아. 그것도 뭔가 의견 타당성이 있죠. 이건 그 받아들일 만하죠. 우리 직관이 틀렸던 과학의 역사도 많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 직관이 엄밀하다고 생각했던 그 수학에서도 틀렸으니까. 무한에 대한
우리가 다룰 수 없는, 우리의 직관이 닿을 수 없는, 인간의 상상력이 감히 닿을 수 없는 무한에서는, 아, 이 직관이 틀렸구나. 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꼈으니까, 그, 그 형식과 기호에만 딱 집착해가지고 승부를 보자라는 그 생각은 좀, 이건, 어, 이해할 만하죠. 어느 정도는. 음. 그리고 본인의 그 과거의 역사도 있고, 논리학이 아니었으면 난 자살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당시에 할아버지도 그렇고, 뭐, 삼촌도 그렇고, 그 광기의 역사였죠. 어. 이 광기를 잠재울 수 있을 만한 거는 광기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 만한 거는 논리학이다. 논리학이란 도구다. 그 생각을 가지고 쭉 갔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직관주의 형식주의 입장에서 형식, 오로지 기호와 형식만 따르는 또 힐베르트 프로그램.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없다. 우리의 이성으로 모든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런 아주 포부 가득한 호기로운 선언이죠. 힐베르트. 힐베르트도 미친놈이죠. 힐베르트 아들도 뭐 정신병원에 왜 그렇고 왜 그럴지도 뭐 생각을 해보면 또 좋을 거예요. 여기서도 뭐 어떤 불안에 대한 불안에 대해서 잠재우고자 하는 강박과 그 광기 사이의 대립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뭐 로지 코믹스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긴 하던데, 음. 그 과정에서 뒤집어지고 뒤집어지고 뒤집어지고, 러셀은 본인이 이제 자기가 어, 토대를 세우겠다라고 해서 모험을 떠나는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롤플레잉 게임이나 판타지 게임이나 판타지 소설 같은 혹은 영웅 소설 같은 식으로 따지자면 이제 모험을 떠난 건데, 어, 위기가 찾아오죠. 사실 위기 지가 만들어요. 러셀의 역사를 같은 걸 통해서 지가 만들고, 이 결점이 있네, 어떡하지? 어떻게든 메울 수 있을 거야. 어떻게든 우리가 알 수 없는 건 없어라고 힐베르트 프로그램에 감명받아가지고 했는데, 이후에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를 만나서, 이건 결코 자기 보증을 할 수 있는 체계는 없구나. 자기 스스로 내가 일관적이고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체계는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 괴델도 미친놈이에요. 괴델이 어떻게 죽었는지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잠깐만 언급이 돼가지고. 괴델은 아사에서 죽었어요. 왜 아사에서 죽었냐? 괴뢰로 정신병이 있었죠. 정신적인 질환이 있었죠. 아내가 해준 밥이 아니면 절대로 안 먹었어요. 그런데 뭐 어떤 그 약간 그 망상이 있었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독이 들 수 있다거나 뭐 그런 망상이 있었나 봐.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서프라이즈에서 옛날에 나왔었거든요. 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때. 그리고 이후에 좀 찾아봤죠. 진짜 그런지. 나 괴뢰 되게 똑똑한 사람이라고 똑똑한 사람이죠. 똑똑한 사람이고 되게 정중하고 되게 훌륭하고 젠틀하고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아인슈타인하고도 친하고 뭐 되게 어쩌다가 그런 바보 같은 소위, 그러니까 이건 되게 왜 그렇게 안 먹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한 몇십일 안 먹었나? 진짜 몇십일 안 먹고 거의 뭐 20kg 후반대인가 30kg 후반대 이런 상태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 그래도 그쵸. 이게 너무너무, 아무튼, 생각해 볼 만한 지점들이 뭐가 있고, 정말로 이 공통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지 좀 모르겠는데, 한번 좀, 그걸 좀 토대로 잠깐 간단하게만 언급을 했고요. 제가 좀 나눠드린 강의록을 좀 보도록 하죠. 로지 코믹스라는 책을 간단하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20세기에 격동하는 논리학 및 분석 철학의 역사, 그걸 좀 다뤄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튜링 머신과 같은 컴퓨터와 인지과학의 프리퀄, 신화 같은 역할이 있어요. 다음 주부터 이제 철학하는 과학, 과학하는 철학, 뇌와 인공지능의 철학을 좀 다룰 텐데, 그 철학이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프리퀄, 가교 같은 다리를 놓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컴퓨터로 철학하기와 이제 그 뇌와 인공지능의 철학, 본격적인 그 신경 철학 사이에
좀 가교를 놓기에 좀 좋은 작품인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까지 내용 좀 정리하고 또 감성적으로도 좀 뭔가 우리가 배운 거를 좀 어떻게 인간의 역사나 인류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해 볼 만한지 좀 좋은 작품인 것 같아서 이걸 좀 골랐고. 또, 네. 이 세 번째가 아까 그 얘기죠. 완전한 진리의 토대를 갈망하는 그 인간이 그 토대의 불가능성에 절망하여 갈망하다가 절망하고 이 라임, 이 부딪히는 부조리극이다. 그거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거긴 한데 다시 한번 좀 반복하는 거긴 하겠지만 다시 좀 보자면은 출발점은 유클리드적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내가 어린 시절에 유클리드 기하학을 가르쳐 주던 훤칠한 남자 선생님이 계셨지. 음. 그분은 내게 이성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셨어. 이렇게 해야 어, 원하는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신뢰할 만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신뢰할 만한 수학적 지식을 통해서 과학이라는 게 이렇게 발전하는 거고 러셀은 그 당시에 번개가 칠 때마다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했는데 선생님 그럼 번개가 치는 것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훨씬 더 잘 설명할 수 있지 과학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안을 유클리드 기하학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겠구나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된 거죠. 그래서 수학은 관찰보다 증명으로 자족적으로 자립한다. 그래서 이 공리라는 것만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증명하지 않고 출발점으로 삼는 그런 약속, 엑시옴을 받아들이고 이 몇 개만 받아들이면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증명들, 피타고라스 정리라거나 뭐 정삼각형, 뭐 각이 양변의 각이 같으면 양변의 변의 길이가 같다. 뭐 이런 식의 이등변 삼각형 정리라거나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어, 이후에 이제 작품에서 이 러셀의 이 꿈을 잎새기 방식으로 다시 재가동하려고 하죠. 수학 전체를 논리로부터 세우겠다. 논리주의 프로젝트인 거죠. 데카르트와 비슷한 야심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제 좀 더 이 러셀의 개인사를 보면 좀 이런 식으로 혹은 뭐 수학자들의 모든 꿈이기도 하죠. 유클리드적 꿈을 가지고 있었고 이걸 토대로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한 토대 위에서 놓일 수 있지 않을까, 다 건축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모든 수학자들의 꿈이자 러셀의 개인적인 소망이기도 하죠. 그리고 근데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 무한과 이 형식주의의 그 기호화 를 통해서 불러온 균열이 생기게 된 거예요. 무한을 다루는 새로운 언어가 생겼는데 무한에 셀 수가 있고 카운터블하구나. 무한에도 또 크기가 다르네. 굉장히 반직관적이네. 그래서 이 내가 인간의 상상력이나 직관이 감히 맞닿을 수 없는 체계까지 어마어마하게 스케일이 커진 거예요. 수학이라는 게. 무한이라는 것도 예전에 다루기도 했지만 그것도 다 어떻게 보면 직관에 합당한 내용들이 있긴 했었죠. 어떻게 보면 미적분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또 직관이랑 합당한 측면들이 좀 많아요. 근데 여전히 좀 반직관적인 측면도 좀 있지만 그 정도는 좀 받아들일 만한 정도였다고 한다면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 야 이건 좀 아닌데 싶은 정도로 엄청 반직과적인 경우들이 좀 많이 생긴 거죠. 야 그러면 내가 이 전제들이 이게 혹시 틀린 게 있으면 어떡하지? 어 혹시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혹은 우리 수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까지는 아니지만 몇 개의 공리들이 이게 정말로 참일까? 이런 의심까지도 불러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전제에 모순이 들어오면 말이죠. 어떤 결론이든지 타당한 논증이 돼버려요. 어떤 논증이든지. 어떤 논증이든지. A이면서 A가 아니다. 최윤석은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들어오면은 결론에 어떤 말을 드러나도 타당한 논증이 돼요. 수학적으로 논리학적으로 그래요. 타당한 논증. 자, 뭐 쉽게 얘기하자면은 정보량으로 따진다고 했을 때 나 A와 A가 아닌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 세계 모든 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세계 모든 정보량이 가지고 있는 거에서 어떤 정보를 얘기해도 다 그 안에서 도출이 된다고, 필연적으로 도출이 된다고, 직관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는 있겠죠. 그냥 당장 그냥 쉽게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전제에 모순이 들어오면 어떤 결론이든 다 타당한 논증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체계가 커져 버리는데 이것들을 다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하지 못하는데 혹시 틀린 전제가, 모순인 전제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그런 체계가 의미를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이런 공포에 좀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하자. 체계에 대한 재점검이 좀 필요하게 된 거죠. 토대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사실, 이 수학이라는 거는 리얼 월드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현실 세계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내적으로 정합성만 맞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지금 수학자들 하는 것들 보면은 많은 수학자들이 하는 것들은 현실 세계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적인 그 세계의 논리적인 일관성만 있고 정확성만 맞으면 어떤 것든지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뭐, 그 허수라는 개념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어,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그런 수는 없잖아가 아니라 그냥 만들면 정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일관적이기만 한다면, 일관적으로 작동하기만 한다면, 정의만 잘 만들어내면은, 그리고 다른 개념들과 모순이 되지 않는다면,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그냥 만들어내기만 하면 돼. 근데 그게 유용하냐? 모순되지 않느냐? 다른 개념들과 충돌되지 않느냐? 그런 것들만 잘 고려해서 만들기만 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 만큼 또 현실이랑 접점이 아예 없는 수학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수학자들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수학자들은 어떤 거냐? 아무 체계들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체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야, 체계를 세울 수 있구나. 세울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체계를 세울 수 있구나. 것들을 이런저런 작업들을 하면서 수리 물리학자들이랑 좀 어떤 친한 수학자들의 경우에는 수리 물리학자들은 그런 수학들이 있는데 마침 이런 수학이 있네. 내가 새로운 작업들을 시공간에 대해서 전혀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새로운 작업들을 하려고 하는데 마침 민코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어, 4차원 어, 곡률 이론이 있네. 그런 것들이 아인슈타인이 사실 그런 작업들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아인슈타인이 이론 물리학자로서 이제 새로운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수학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만들어 놓은 게 있네. 그걸 갖다가 쓰는 거죠. 현실에 전혀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접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수학 체계를 갖다가 쓴 거예요. 그래서 기초과학이라는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하기도 해요. 지금 당장 쓸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언젠가 쓰일 수도 있고 안 쓰일 수도 있고 뭐 사실 당장 유희일 수도 있고 수학자를 유희일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뭐 쓰일 수도 있다는 양자역학 같은 건 사실 그래서 마찬가지고 양자역학도 기초과학이고 뭐 존재론이 어쩌고 저쩌고 막 입자가 확률적으로 존재하느니 마느니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이후에 반도체 사업이 발전하고 엔비디아가 이렇게 클 줄 알고 뭐 AI가 뭐 발전할 줄 알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냥 기초과학적으로 그냥 본인들이 알고 싶은 진리를 탐구하고 토대를 만들고 읽어 나가려고 했던 건데 마침 지금 반도체 발전이 되고 그게 우리 주변에 있는 전자기기에 아주 커다란 도움을 주게 된 거죠. 기초과학이라는 게 다 그래요. 수학이라는 거 사실 왜 이렇게까지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근데 좀 그래요. 이 수학이라는 거, 철학이라는 거, 기초과학이라는 거가 사실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이 사람들도 좀 그런 야심을 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 응용에 대한 그 열망이 있어서 그런 건 거의 없겠고 그냥 기초를 한번 닦아보자. 아무튼 그랬던 거고 이제 힐베르트 프로그램이라는 이야기가 생겨나 힐베르트 프로그램이 선언이 되고 야 이제 우리는 알 수 없는 게 없어. 수학을 다 형식화하면서 다 기호화하고 모순이 없다는 걸 발견하고 이게 하고 완전성을 다 밝히고 참인 명제는 다 증명 가능하고 그리고 강한 형태로는
유한한 횟수를 반복함으로써 무한하면 안 돼요. 유한한 횟수 안에서 기계적 절차로 모든 명제의 참거짓을 다 판정 가능하다. 그런 여부를 좀 확보하자. 확보할 수 있다. 우리는 호기로운 선언을 한 거죠. 그건 안 됐지만. 어. 힐베르트의 어, 이 힐베르트 프로그램이 일관성, 완전성, 결정 가능. 삼박자를 좀 취하려고, 획득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거고. 그러면서 러셀도 좀 거기 좀 어시스트를 했죠. 수학의 원리라는 책을 쓰면서. 수학을 이제 형식주의의 패러다임 안에서 이제 기호와 규칙만으로 내가 다 세워보겠다. 모든 정초를 세워보겠다. 1 더하기 는 2조차 정의와 논리 규칙을 차곡차곡 쌓아서 증명하려고 합니다. 수백 페이지를 할애해서 1은 뭐고, 1이 어떤 하나, 한 가지, 한 마리 강아지, 한 마리 강아지, 뭐, 한 마리 꽃, 하나의 꽃, 하나의 책, 모든 그 관념들이 공유하는 집합, 뭐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플러스란 무엇인지, 이퀄, 는이란 무엇인지, 뭐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하나하나 꼼꼼히 하면서 한치 오차도 없이 정의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러셀의 역설을 좀 맞이하게 돼요. 집합에 대한 천착을 하다가 여기서 자기 언급이 나오는데 이제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갖지 않은 집합은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갖는가? 어, 갖는다고 해도 문제가 되고 갖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가 돼요. 이거 이거 읽으셨을 때 좀 머리가 좀 아프셨을 수도 있었겠는데 러셀의 역설, 이발세 역설로 좀 비유를 하죠. 좀 알기 쉽게 그나마 좀. 그거는 좀 그 비유만 가지고 이해를 하면 좀 본질을 좀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문장 거짓말이다 같은 게 좀 이해하기가 쉽죠. 쉽게 얘기해서 자기 언급이 이 문장은 거짓말이다. 이 문장 거짓말이다 같은 문장 명제들. 음, 이거는 이게 참이어도 문제고. 왜냐, 참이면은 거짓이죠. 이 문장 참이라고 가정하면 거짓이고. 거짓이라고 가정하면 참이니까 양쪽 다 모순이 생겨요. 자기 언급을 했을 때 논리학에서 특히 문제가 생기는 대표적인 경우고, 직감만으로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뭔가 문제가 생기는 자기 언급을 거쳤을 때. 여기 이 책의 역자의 글에도 나와 있지만, 옹기니의 글에 나와 있지만, 이 책 자체가 자기 언급이죠. 그게 좀 예술적으로 형상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책을 만드는 과정을 또 보여주잖아요. 만드는 과정을 또, 야, 이런 얘기 안 넣으면 독자들이 지루할 것 같은데, 여기서 그만 빠지자. 논리학 같은 거 너무 깊이 넣지 말고, 막 이러면서 자기를 언급하죠. 이 자기 언급이 낳는 그 균열을 좀 보여주려고 좀 예술적으로 형상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러셀의 역설을 또 한 방 먹이고, 아,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한 방 먹이고, 그러면서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로 결정타를 맞게 돼요. 충분히 강력한 형식 체계에도 증명할 수도 없고 반증할 수도 없는 그런 명제가 존재한다. 완전성이 포기가 된 거죠. 완전성이 훼손이 된 거죠. 불완전성이. 완전성이라는 거는 그 체계 내에서 어, 증명할 수 있는 모든 명제들을 다 찬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게 완전성이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complete라는 건데 어, 이 산술 체계라는 것들은 그러니까 수학 그 1 덧셈 뺄셈하고 하는 그런 산술 체계 같은 거는 그 체계는 완전성이 아니다더라.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다더라. 증명할 수도 없고 반증할 수도 없는 그런 명제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더라. 그리고 심지어 그 체계가 일관적이라면은 자기 자신이
일관적인지를 체계 내부에서 증명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그 자기 자신의 일관성을 체계 내부에서 증명할 수 없다고, 이 자기 보증의 불가능성을 그들이 증명을 해내죠. 형식주의적인 아주 순전히 기호만으로 말이죠. 어, 그러니까 형식주의가 틀렸다고 형식주의적으로 비판한 거예요. 엄밀한 형식주의적인 틀 안에서. 어, 내부 균열이지, 내부 분열이에요. 내부 총질이죠, 내부 총질. 직관을 통해서 뭐 이끌어낸다거나, 직관 어떤 뭐 너네 형식주의가 직관주의 입장에서 보니까 틀렸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엄밀히 기호와 형식만을 통해서 증명을 했더니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더라 라는 말이 진짜 어마어마한 명제거든요. 어마어마한 공격이거든요. 그냥 뭐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뭐, 유 한 번 안에 뭐 우리가 증명할 수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뭐 구할 수 없어가 아니라 신이 와도 이건 불가능해. 원리적으로 불가능해라는 거는 신이든 뭐 신 하레비가 오든 하나님 하레비가 오든 불가능하다는 거 원리적으로.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어떤 가능 세계에서든지 불가능하다고 어, 이것들이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형식주의 수학 체계 내에서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킨 거죠. 굉장히 재밌는 비판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드라마틱한 비판인 거예요. 외부에서 비판한 게 아니라 내부에서. 그래서 형식주의 기호에 낙원은 그 스스로를 완전하다고 증명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좀 하게 된 거고 이런 스토리를 좀 가지게 된 거죠. 이 20세기 논리학 및 분석 철학의 역사를 간단하게만 좀 읽자면 이런 스토리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컴퓨터 과학, 인지신경과학까지 어떻게 좀 파급으로 이어지냐? 앞으로 뭐 더 자세히 살펴볼 거니까 크게 길게는 굳이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증명, 계산, 이 모든 거 이제 다 형식주의적인 기호와 어, 형 기호와 형식만으로 모든 걸 다 계산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힐베르트 프로그램의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에 있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힐베르트 프로그램의 완전성 그리고 무모순성 음, 같은 거가 파괴됐다는 얘기를 했었죠. 어. 적어도 모든 체계가 이런 건 아니더라. 어떤 체계는 뭐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 완전성을 가지고 있는 체계도 있긴 있어요. 그런 체계는 있지만 적어도 모든 수학 체계, 논리학 체계가 이것들을 가지고 있진 않다더라라는 거를 괴델이 좀 증명을 한 거죠. 히베르트 프로그램의 야심이 좀 와장창 무너져 내린 경우죠. 이거 너 틀렸어. 너의 그 프로그램이라는 거 틀렸어. 히베르트 프로그램이 이런 무너짐을 좀 겪었고 붕괴를 좀 겪었고 이 이런 붕괴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는데 진짜 그게 현실화가 된 거죠. 음. 그런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괴델이 이 불완전성 정리를 증명했다고 해서 우리가 에브리데이 매스 그 일상 수학에서 혹은 뭐 그냥 심지어 수학자들이 이렇게 쓰는 수학에서도 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증명할 수 없다 뿐이지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라는 거는 러셀이 증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1은 3이 아니라는 것도 증명하지 못했어요. 누가 열심히 수학적 테크닉을 활용해서 1 더하기 1은 3이다라는 거를 열심히 수학적 조작적 정의와 형식화를 통해서 증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 실제로 그런 수학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몇십 년 전에 뭐 누가 했었대요. 제가 어디서 좀 보니까. 근데 다행스럽게도 뭐 그게 증명상의 문제점이 있다고는 밝혀졌지만 언젠가 또 1 더하기 1은 3이라는 걸 누가 또 증명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모순이잖아요. 수학적으로 모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
논리적인 모순이 생기죠. 그렇다면 언제든지 어떤 결론이든지 타당한 논증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일은 찾아오진 않았지만 어, 그 모순이 없겠지라는 그 믿음만으로 그냥 믿음 하나로 그냥 가는 거예요. 수학이 어떻게 보면 엄밀한 토대 위에서 가는 게 아니라 엄밀한 토대 따위는 없다라고 걔들의 불완전성 정리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거고 수학자들이 받아들이게 된 거고 뭔가 일상 속에서 뭔가 우리가 많은 것들이 변하지 않았지만 뭐 혹시나 우리가 A 더하기는 이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하면서 살지도 않고 그런 계산을 하면서 막 그런 의심을 하면서 살지도 않지만 어 그 아래를 따지고 밑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엄밀한 토대 따위는 없다는 사실을 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냥 믿음이에요, 믿음. 어. 수학이라는 게 뭐 엄청난 토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 직관이라는 믿음에서 위에서만 가능한 거라는 거 좀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다? 어떻게 보면 좀 생각해 봄직하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아무튼 이 괴델 이후에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계산을 통해서 많은 것들, 혹은 모든 것들, 혹은 대부분의 것들, 많은 것들을 좀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다른 영역들까지 일파만파 퍼지게 돼요. 컴퓨터 과학과 인지신경과학으로 퍼지게 돼서 야, 모든 걸 다 증명하고 이 계산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논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심지어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모델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어떤 문제는 원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튜링 머신을 통해서 계산 가능성이라는 정의도 제안해 보게 되고 튜링 머신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그 다음 과정에서 책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두 번째로 이제 인지신경과학적인 연결고리가 중요하죠.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20세기 이 논리학의 형식화는 인간이 이제 두 가지 상반된 상상을 낳게 되는데 이 마음을 기호조작으로 정의를 할 수 있을까? 초기 인지과학의 기호주의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기호들 사이에 계산 계산주의 패러다임인 거예요. 규칙에 따른 기호 조작만으로 우리의 인간의 사고를 설명할 수 있을까? 근데 뭐 기호 조작 같은 게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식의 생각도 있게 됐고 모든 의미와 진리를 기계적으로 산출할 수 있을까 없을까? 라는 그런 고민도 좀 하게 된 거예요. 여전히 이런 생각이 좀 주류적인 패러다임이긴 하지만 계산, 표상들끼리의 계산, 이 고추론이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근데 이것들을 통해서 과연 의미를 이해한다는 게 의미라는 게 과연 도출될 수 있을까라고 반박하는 사고 실험이 중국어방 사고 실험이었죠. 어. 근데 과연 뭐 중국어방 사고 실험이 맞느냐 틀리냐에 대한 반박과 재반박이라는 거 엄청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 제가 그때 얘기를 했었죠. 방 시스템 전체가 이해를 한 거냐, 어, 아니다 상호작용을 안 했으니까 환경과의 상호작용 안 했으니까 그건 저거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거다. 야, 그러면 중국어 방에 팔다리 달아가지고 로봇처럼 중국어 방에 돌아다녀서 뭐 짜장면도 먹고, 사람하고 악수도 하고, 그러고 돌아다니면 어쩔 건데, 그러면 이게 의미 이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저런 얘기. 사이보그죠, 그 정도면. 그런 식의 상황이 되면 어쩔 건데,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한, 기반은, 뭐 지금 뭐 결론을 내려는 건 아니지만, 이 기반은 결국에 이거예요. 결국에는 기호 조작만으로 의미가 발생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해한다는 거는 단지 규칙에 따른 기호 처리로 환원할 수 있을까? 아, 한번 생각해 봄직하죠. 왠지 안 받아들이고 싶은데, 그 심정적인 게 아니라, 과연 그 받아들일 만한 근거가 있는지, 거부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를 좀 드라이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은 이해라는 거는 규칙을 넘어선 무엇을 요구하는가. 맥락, 의미, 세계와의 접촉도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근데 결국 따져보면 또 반박하는 입장에서는 이것도 결국엔 규칙과 데이터 사이의 어떤 그 기호 조작이 아니겠는가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겠고, 체화된 인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 있잖아. 체화된 뇌, 체화된 인지. 야, 근데 그거 따지고 보면 너네들 그것도 결국에는 환경과의 계산 상호작용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또 재반박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또, 어,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한도 끝도 없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튜링 머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 생각이고요. 어, 인지신경과학과 컴퓨터과학 사이의 관계는 좀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세 번째로, 네. 일단 세 번째까지 얘기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로직 코믹스를 마지막으로는 이 부조리극으로도 읽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한 인간의 혹은 뭐 인류 전체의 완전한 토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가 절망을 하고 그러다가 우리는 노이라트의 배를 저번에 얘기한 적 있었죠. 노이라트의 배 비유를 얘기한 적 있었는데 결국 우리는 항해의 윤리를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망망대해 위에서 노이라트의 배가 그거 20세기 이 노이라트도 20세기 철학자예요. 20세기 분석 철학자예요. 그 논리실증주의 학파에 속했던 사람이죠. 음, 모든 것들을 이 분석 철학 전형적인 분석 철학자의 입장이 있었는데 속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노이라트의 배 재미난 비유를 하죠. 아주 감명 깊은. 우리는 망망대해 위에서 배를 수리하며 항해해야 한다. 부두로 돌아가 배를 완전히 분해하고 재조립할 기회 따위는 없다. 즉 인간의 지식, 뭐 이론, 언어, 규칙 따위는 절대적 기원이나 최종 토대 위에서 출발하지 못하고 이미 떠 있는 상태에서 부분적인 교체로만 갱신될 뿐이죠. 업데이트할 수 있을 뿐이에요. 어디 딱 한국에 정박한 다음에 안전하게 음, 전체를 다 조망하면서 진리 전체를 다 조망하면서 이거 수정해야지. 수정해야지. 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더 좋은 이론이냐 혹은 무엇이 더 좋은 과학 이론이냐, 수학 이론이냐, 철학 이론이냐라는 걸 따질 때, 어, 무엇이 더 진리에 더 가깝냐라는 거는 저는 너무 구닥다리적인 정의, 올드 패션한 정의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이 더 진리에 가까운지, 뭐, 적어도 그 트레디셔널한 어떤 전통적인 측면에서의 정의에 속하는 그런 진리에 대한 정의라고 한다면, 그런 건 굉장히 올드 패션한 정의죠. 진리라는 거 우리 객관적으로 다 조망해서 이게 더 진리에 가깝고 진리에 가깝지 않고 이런 거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이 우리에겐 없으니까 심지어 신에게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원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이 뭐 수학을 뛰어넘는 뭐 신 뭐 그런 게 가능한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게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적어도 인간에겐 불가능한 거죠. 아무튼 그래서 항구에 완전히 정박한 다음에 진리를 판단하고 말고 이런 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어. 떠 있는 상태에서 부분적인 교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로직 코믹스의 이 부조리 읽기에서 토대를 완성해서 불안에 종식시키려는 욕망이 좌초된 뒤에는 그럼에도 계속 살아가고 사유해야 하는 조건을 좀 보여주는 거죠. 나 안 되니까 한국 정박 못하니까 안 살래.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내가 지금 뭐 인생은 여기 이따가도 네이글이라는 철학자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겠지만 인생은 파트타임 잡이 아니거든요. 어, 파트타임 태스크가 아니고 인생 잠깐 살았다가 잠깐 잠깐만 안 살게 했다가 잠깐 살 수가 없고 안 살았다가 잠깐 좀 쉴게 안 살게 이러다가 안 살 수 없고 인생 풀타임 과업이란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에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토대 따위 완벽하지도 않고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겠으니까 그냥 불안하니까 안 살래 그럴 수가 없어요. 어. 로셀의 욕망 단순한 문제풀이가 아니라 불안정한 세계에 흔들리지 않을 이 절대적인 바닥을 땅을 찾는 건데 결국에는 어때요? 그 땅을 찾으려고 하는데 거북이가 지구를 뒷받침하고 있고 지구를 뒷받침하고 있고 거북이 아래는 또 거북이가 있고 무수히 많은 거북이들이 놓여져 있죠. 절대적 바닥이라는 게 없고 토대를 또 찾으려고 하면 그 안에 또 토대가 있겠고 그 비유를 로이라트의 배로 좀 얘기를 하자면 항구 같은
단단한 땅 같은 건 없고 바다 위를 계속 떠다니면서 살아가고 있는 바다처럼 좀 불안한 그 성경에서도 구약 히브리 성서라고 좀 중립적으로 얘기를 할까요? 그 히브리 성서에서도 유대인들의 전통 히브리 성서에서도 바다를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음. 그 레비아탄, 그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그 홉스가 썼던 책 제목이기도 하고 욥기에도 나오는 괴물의 이름이기도 한데 바다에서 나오는 괴물이죠. 아무튼 바다라는 게 굉장히 망망대해고 어떤 토대가 없어 보이고 어 뭐랄까 흔들림이 계속 요동치고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믿음직하지 않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두려워했고 불안했다고 한다면 노이라트 앱에도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 진리라는 것도 불안의 연속이다. 결코 잠식시킬 수 없는. 어, 잠깐 억압일 뿐이지 불안이라는 거는 죽을 때까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결코 잠식시킬 수 없는 그런 정동이라는 걸 좀 여기서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실패라고 하지만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균열이죠. 형식주의 스스로 형식주의 내에서 분열을 일으킨 거니까. 내분 자기 언급이라거나 러셀의 역설이라거나 불안전성 정리를 통해서 붕괴가 된 거죠. 헤어질 결심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설애가 저는 완전히 붕괴됐어요. 막 이러면서 완전히 붕괴된 것 같아요. 붕괴된 거죠.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짐이라고 하는 그 상태가 20세기 철학, 논리학, 수학, 물리학, 도덕의 역사, 인류의 그런 것들이 많이 무너지게 된 시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런 부조리의 결론을 좀 봤을 때 완전한 토대라는 거는 없지만 항해는 멈추지 않고 멈출 수가 없고 그들 이후 완전한 체계라는 건 원리적으로 닫히지가 않아요. 어, 틈이 있을 수밖에 없어. 틈이 있는 체계가 생기게 된 거죠. 수학에서도. 일단 남는 선택지는 둘 중 하나다. 아무것도 믿지 않고 절망하기. 그렇지만 반면에 불완전한 도구로도 계속 나아가면서 항해하기. 노이라트의 배가 말하는 거는 2번이죠. 명쾌한 설명서도 삶의 의미를 건져올릴 밧줄도 없지만 우린 남은 부품으로 기관을 붙이고 어설픈 나침반과 지도에 기대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삶이다. 좀, 뭐, 인생의 의미나 뭐, 그 철학을 엄청 깊이 얘기할 생각은 없었지만, 로직 코믹스 이런 층에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죠. 어. 그래서, 아주 작은 표지에도 눈동자가 커지고, 노이라트의 배를 운영하면서, 인생이란 배를 운영하면서, 별자리 아침노을 반딧불과 같은 미세한 신호가 등대일지도 모른다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항구일까? 저기가 섬일까? 저 육지일까? 난 기대감 불러일으키지만, 10중 8구 신기루. 뱃사람한테는 그런 신기루가 많죠. 그렇지만 이런 기대나 이런 신호야말로 이런 빛을 향해서 반응하는 열정 자체가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 자체가 뭐 거짓이라도 뭐 설명 가능하지 않더라도 판타지더라도 삶의 원동력일 수 있는 거죠. 사실 로직 코믹스로 다시 돌아왔을 때 러셀의 비극 이후에 좀 남는 거는 러셀의 프로젝트는 완전한 토대라는 꿈에 이루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뭐 실패한 프로젝트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이것만 했던 사람은 아니고 여러 가지 훌륭한 업적들이 많이 남겼지만 이 프로젝트는 실패했다고 목적에 따르면 실패했다고는 볼 수 있겠죠. 음. 하지만 이 좌절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국수적인 일관성을 갖추거나 그래 이 체계 내에서 음, 어딘가에 아포리즘에 좀 부딪힐 수도 있고 어딘가 그 막다른 기목이 부딪혀서 모순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없지 않긴 하지만 일단은 계속 일관성을 나아가면서 일관성을 갖춘 체계를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앞이 지금 이게 이 체계가 모순이 있을 수 있는 체계인지 없는 체계인지
확신을 못해. 그렇지만 한번 나아가 보자. 국수적인 일관성을 찾아가 보려고 하고 그런 거 발견한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이제 좀 해결을 하긴 해야겠죠. 어떻게든 뭔가 그동안에 있었던 규칙을 조금 수정하든지 송두리째 수정을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 임시적인 지지대로도 좀 볼 수 있겠고 깨지면 고치고 더 나은 부품으로 교체로 이어지는 항해의 윤리를 요청합니다. 이게 근데 말이 쉽지. 이게 몇천 년 동안 쌓인 그 수학과 논리학의 그 레고 블럭들인데 완벽한 블럭들인데 통째로 다 뒤엎는다는 거는 정말 정말 쉽지가 않죠. 인간 인생 자체도 내가 쌓은 가치관 무너뜨리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인데 너무 어려운 일이죠. 몇천 년간에 쌓아온 선현들의 지혜를 송두리째가 아니지만 송두리째는 아니더라도 다 뒤집는다는 게 쉽지는 않을 수도. 많이 뒤집는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튼 말만 하자면 이런 항해의 윤리라는 거. 말이 멋있지만 엄청 어려운 일이죠.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이 불안함을 품에 안고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게. 네. 토대는 그래서 완결되지 않았지만 항해하면 수리한다. 진리는 항구라기보다는 바다 위에서 갱신되는 항해술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이 휴음까지만 좀 얘기를 하고 좀 얘기를 할 건데 무슨 얘기냐면은 어, 휴이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귀납이라는 거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얘기를 휴이 했었죠. 적어도. 그래서 뭐 이 그래서 뭐 이전에 뭐 러셀이니 프레겐이 뭐 칸토 뭐 힐베르트니 그 논리 실증주의자들이니 우리가 다 증명할 수 있어. 이성을 통해서 다 증명할 수 있어. 알 수 없는 건 없어. 언젠가는 이 인간이 지금 뭐 기술적으로 모자랄 뿐이지 언젠가는 다 원리적으로는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했던 야망이 철학사에 대한 망각이죠. 철학사에 대한 망각으로부터 비롯된 헛짓거리라는 거를 진작에 알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휴이 이미 말했죠. 뭐 귀납도 그렇고요. 또 외부 세계를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휴이 결정적으로 지적한 것들인데 회의주의적으로 이것들을 잊어버리고 우린 다 해낼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부터가 좀 지난한 역사에 대한 망각으로 인한 과오죠, 과오. 심지어 근데 이런 것들은 근데 논리적 필연성이 아니라 귀납이라거나 인과관계라는 게 사실 반복된 경험을 만들어낸 심리적 습관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냥 뭐 이거 정당화 되는 거 아니다. 우리가 세계를 이해한다고 하는 믿는 방식, 귀납, 인과 같은 것들은 논리적으로 정당화된 토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오롯이 습관과 심리적 기대 위에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또 심각한 거냐면 심지어 수도꼭지 내가 한번 틀었는데 물 나오네. 다음에도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겠지.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비난마저도 정당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철학적 정당화 수준에서 아주 심각한 기납의 문제인 건데. 근데 이와 관련해서 좀 뭐 좀 보죠. 어, 인간의 우주적 초라함과 삶의 부조리에 대하여라고 하는 좋은 책이거든요. 제가 학부 시절 때 있었던 교수님의 좋은 책인데 베스트셀러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철학적으로 인간이 좀 부조리해. 인생이 좀 부조리한데 휴메의 생각이나 그 에세이하고도 좀 이런 비슷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이라트의 배와 체계의 철저한 토대와 관련해서 어떤 거냐? 이거를 좀 수연님께서 여기를 여기부터 좀 읽어주실래요? 저 좀 목 좀 쉬게. 영국의 근대 철학자 데이비드 휴은 다양한 철학적 주제에 대하여 회의론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과거에 축적된 경험으로부터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는 기납 추론이
단지 우리의 오래된 습관에 불과하다고 천명한다. 귀납이 아무런 추론적인 정당성도 지니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기도 읽어주세요. 그러나 이러한 회의주의는 휴무 일상과의 불화로 몰아넣었다. 휴메 견해에서 귀납적 추론, 외부 대상의 실제에 대한 추론, 인과 추론은 모두 하나같이 아무런 타당성이 없는 추론임에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생활인들은 그러한 추론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사용하고, 더불어 그러한 추론이 그들의 일상에서 상당히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그 밑에도 읽나요? 그냥 넘어갈게요. 네, 이런 문제가 좀 있었던 거죠. 그 휴메 얘기를 좀 살펴볼게요. 다행히도 이성이 이러한 기운을 쫓아내지 못할 때 자연이 대신해서 그 기운을 쫓아내고 나의 철학적 멜랑콜리와 정신착란을 치료해준다. 아, 철학적 멜랑콜리와 정신착란이라는 게 여기서도 나오네. 20세기 분석 철학자들 미친놈들 많은데, 다행히도 휴먼 그렇게까지 미치진 않은 것 같아요. 긴장된 마음을 조금 완화해주거나 자연을 통해서 혹은 취미생활이나 생동감 있는 감각 경험을 가질 때 이 모든 혼돈과 망상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나는 식사를 하고 게임을 즐기고 담소를 나누며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그렇게 3시간 혹은 4시간쯤 놀고 난 후 나는 다시 이 철학적 주제들로 돌아온다. 그때 그 주제들은 너무나 자기적이고 우스꽝스러워 보일 뿐이다. 그 주제들에 대해 다시 사유하고 싶은 마음이 도대체 들지 않을 만큼. 어, 어, 여기를 좀, 이거 주실래? 다시 한번 수현님께서 혹시? 네, 여기서부터. bin합 추론이나 인과 추론에 의지하지 않고 고수도 당구, 다투와 같은 게임을 즐길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아무리 책상머리 앞에서 온갖 철학적 논증을 동원하여 다양한 철학적 주제에 대하여 회의하고 의심하는 철학자라 하더라도 막상 철학적 사회를 벗어나는 순간 그 역시 한 명의 생활인일 수밖에 없다. 한 명의 생활인으로서 마치 그 모든 회의론적인 입론들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인 양 외부 대상의 실제에 대한 추론이나 귀납, 인과 추론에 의지하여 일상적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 추론에는 어떠한 타당성도 없다는 확고한 철학적 신념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는 그러한 신념을 완전히 망각하듯 그 추론들의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철학자들의 고뇌를 휴메 인용문은 잘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그 고뇌는 영원히 관점에서 우리 인생의 정당성을 끊임없이 회의하고 의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에서는 그러한 회의나 의심을 완전히 외면하며 살아가는 부조리한 인간의 고뇌와도 흡사하다. 감사합니다. 이거 읽어보니까 좀 휴메 생각을 좀 더 개인사적인 측면에서 좀 더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러셀의 일상과 분석 철학자들, 2세기 분석 철학자들의 삶과 혹은 뭐 일상 영위 가능성과 어떻게 좀 관련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봅시다. 다시 좀 넘어갔을 때. 아까 했던 거니까 좀 금방 넘어가고. 그래서 뭐 똑같아요. 노이라트의 배의 조건인 거죠. 음. 그래서 네이글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이 네이글이라고 하는 지금도 살아있는 것 같은데 아마 살아계신 것 같은데 데닛하고 비슷한 연배로 알고 있는 데닛보다 조금 더 어릴 걸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이러니예요. 토마스 네이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인생의 부조리에 대해서 독특한 응답, 아이러니를 좀 제시를 하죠. 아이러니를 띤 미소를 통해서 인생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럼 부조리가 왜 생기냐면 결론만 얘기하자면 우리는
1인칭적인 관점에서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지만 동시에 그와 동시에 그러나 그와 동시에 3인칭적인 관점에서 그 진지함이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인식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삶에 몰입하는 존재이면서 그 동시에 그 몰입을 외부에서 바라보면서 의심할 수 있는. 이 의심은 끊임이 없어요. 중단이 없어요. 계속해서 3인칭적인 관점에서 마치 개미를 바라보듯이 과학자가 개미를 바라보듯이 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끊임없이 의심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이 충돌로 인해서 부조리가 생긴다고 얘기를 해요. 내부의 충돌인 거죠. 까미의 부조리 해석과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른지는 나중에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요. 아무튼 다른 내부의 문제예요. 까미는 외부와 나 사이의 충돌이라면 까미의 뭐 부조리 관련 서적을 좀 읽어보신 분이라면은 문제의식은 똑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 이유 진단이 좀 다른 거죠. 아무튼 그 충돌이 이런 두 1인칭 관점과 3인칭 관점 사이 충돌이 부조리의 근원인데 뭐 하나 포기할 수가 없어요. 1인칭 관점 포기해서 완전히 무화로 가느냐? 힘들죠. 생활인으로서 굉장히 힘들죠. 3인칭을 완전히 버리느냐? 돈 호황처럼 쾌락에만 쫓는 삶을 살 것이냐? 그거는 좀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한 것 같아요.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삶이죠. 그러니까 그 둘 다를 포기할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부조리는 피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절망이나 포기가 아니라 아이러니한 미소를 머금고, 표층적으로는 이렇지만 아이러니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데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그런 것 같아. 아, 이런 것들 아이러니한 미소가 아이러니라는 게 표층과 심층이 다름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음, 뭔가 부조리 그런 것들을 아이러니라고 한다면 부조리에 대해서 그런 아이러니한 미소를 좀 머금고 계속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 삶의 무근거성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왜 살아가야 되는 필연적인 이유 같은 거 없거든요. 어.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죽어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도 없고, 아무튼, 삶의 근거가 없어요. 어. 살아야 되는 근거 같은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자유로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삶의 무근거성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계속 삶을 살아가는 것. 어.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도 어떻게 믿음 위에서 있는 거죠. 어떤 체계에 의해서 어떤 가치관에 의해 살아가느냐. 본인이 만들어내는 그 의미 속에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삶의 하나의 농담처럼 받아들이는 태도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휴움도 논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지만 우리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좀 얘기했다면 우리는 항해를 멈출 수가 없다. 그런 인생이란 항해를 멈출 수가 없고. 내일도 우리는 웃으며 항해할 수 있지 않느냐. 나 지금까지 뭐 이런 걸 하고 있었네. 하하 하면서 웃어 넘길 수 있는. 어, 판타지더라도 설령 그것이.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 계속 항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문득문득 삶이 불안하고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어, 그걸 좀 인식하고 알아차리고, 나 지금까지 뭐 그러고 있었던 거였어. 하하. 웃어 넘길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일이지만, 내 글은 그런 식의 처방을 하죠. 그래서 거칠게 말해서 러셀의 프로젝트는 실패했고, 진리의 완전한 토대는 존재하지 않지만, 음, 이 상황을 아이러니하게 인식하면서 계속 사유하는 거. 우리 항구에 도달할 수 없을지도 모르고 그 항구가 없을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등대가 저거 신기루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계속 나아가지만 그 항해를 우리는 멈추지 않죠. 때로는 그 항해를 보면서 조용히 웃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이러니한 미소를 띠면서 이것이 로지 코믹스가 보여주는 인간 이성의 가장 깊은 투상이 아닌가 그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까지 좀 준비해온 이야기는 한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적당히 꺼낸 것 같아요. 엄청 길지 않게. 여기까지 좀
관련해서 좀 이야기나 좀 생각거리를 좀 공유해 주셔도 좀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도 앵콜을 외치지 않았지만 앵콜로 좀 몇 개만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할게요. 그래서 이 러셀의 역설이라거나 혹은 러셀의 뭐 일대기 같은 것도 오이디푸스 왕이랑 제가 서사적으로 볼 때 제가 이 소설이란다. 이 그래픽 노벨이니까 소설도 맞죠,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가 진짜 많은 레이어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진짜. 미시적으로는 이 수학적, 논리학적인 차원에서 완전한 토대를 발견하지 못했고 하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러셀의 삶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광기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신분석적인 접근도 할 수가 있고, 인류의 전쟁과 비합리성과 그 사이의 합리적 사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 거시적인 인류의 역사적인 차원에서도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서사적인 문학적인 차원에서 문학 비평적인 차원에서 또 할 얘기가 좀 많아요. 이게 굉장히 구조작 아까도 영광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조가 굉장히 잘 짜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보자면 오이디푸스 왕하고 좀 대응되는 측면이 있어요. 비극의 문법하고 좀 대응이 되는데 이게 제 생각이니까 틀릴 수도 있고 제가 그냥 누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본 거니까 한번 보세요. 끼워 맞춘 걸 수도 있는데 한번 좀 비판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좀. 그래서 공통적인 구조가 있어. 오이디푸스 왕 스토리 대강 아세요? 대강 뭐냐면은 어 오이디푸스라는 왕이 있어요. 오이디푸스라는 애가 있어. 애기가 태어났어. 라이오스 왕하고 조카스타라고 하는 그 여왕 사이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신탁을 받았어. 오이디푸스라는 게 아마 부은 발목인가? 부어오른 발목이라거나 이런 뜻일 거예요. 근데 신탁을 받았는데 너가 이제 낳은 그 아들은 너의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다. 라고 한 신탁을 받아요. 그러니까 미쳐요. 왕은. 어떻게 하지? 신하를 시켜서 강가나 이런 데 버리라고 해요. 시켜. 근데 신하는 불쌍해서 못 버려. 어디다가 제 기억상 다른 마을에다가 뭐 버렸거나 줬나 봐요. 판본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그랬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아이는 커서 장성해가지고 그 테베라는 왕국이에요. 테베라는 도시에서 태어났던 거예요. 원래 테베란 도시의 왕이에요. 라이오스 왕은. 그 테베란 도시로 돌아와서 어찌하다가 길목에서 라이오스 왕 아버지를 만나고 왜 길막해? 자기가 시비를 걸었는지 뭘 걸었는지 판본에 따라 다를 수 있겠는데 죽여요. 죽이고 가. 갈 길 가. 그러다가 그 테베의 여러 문제를 좀 해결하고 스핑크스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침에 다리가 4개, 점심에 다리가 둘, 저녁에 다리가 3개인 놈은 무엇이냐? 정답, 인간이다. 아, 근데 이제 스핑크스가 거기로부터 내 수수께끼를 아무도 못 맞힐 것 같은데 맞히다니 수치스러워 해가지고 수치사 한 거거든요. 스핑크스가 수치스러워 죽어버려 하고 뛰어내려요 절벽에서. 그 스핑크스는 어떻게 보면은 문학 비평적으로 말하면은 혼돈을 상징하죠. 굉장히 여러 가지 동물의 형상들이 합쳐져 있는 거군요. 믹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혼돈이에요. 그런데 그 오이디푸스란 어떻게 보면 이성의 화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나는 이성을 통해서 다 알아낼 수 있을 거야라고. 네, 이 테베를 어, 망치게 한 범인들 내가 다 알아낼 거야. 스핑크스도 그런 범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이겼죠. 스핑크스 이겼고 돌아왔지만 그런데 자기 자신이야말로 혼돈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무엇을 다 이성으로 다 쪼개서 생각할 수 있고 분석해서 다 답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신탁을 받고 뭔가 이제 답을 찾아서 범인을 찾아서 나서려고 해요. 여기 이 테베의 왕을 죽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찾아서 나서려고 하는데 그 도중에 테이레시아스라고 한 점 역술인도 야 너 이 미래를 알고 있어. 오이디푸스의 미래를 알고 있는데
너 그렇게 하면 너 안 된다.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이러다가 아무도 못 말려, 오이디푸스. 내가 범인 찾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범인이 나였어. 라고 하는 게 오이디푸스 왕의 스토리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스핑크스가 혼돈인 줄 알았지만, 결국에는 아침에는 둘, 점심에는, 아침에는 넷, 저녁에는 둘, 저녁엔 셋. 결국 혼돈스러운 존재구나, 인간이란. 그런 걸 좀 어떻게 보여준 수수께끼라고 볼 수 있거든요. 스핑크스만 혼돈이 아니라, 그 수수께끼의 주인공인 인간이란 자체가, 존재 자체가 혼돈이구나. 우리의 존재 자체가 혼돈이란 사실을 오이디푸스는 깨닫지 못하고 계속 나아가려고. 마치 범인이 바깥에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의 혼돈은 안에 있는데 그 혼돈을 바깥에다가 투사해서 저 사람을 나락보내는 경우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마치 내 안에 있는 악이고 혼돈인데 마치 그 악이 바깥에 있는 것처럼 투사해버리는 거죠. 다 너 때문이야 라고 투사해버리고. 뭐 트럼프도 그렇고 뭐 윤석열의 계엄령도 그렇고 마치 범인이 밖에 있는 것처럼 투사해버리죠. 저 간첩 때문이고 간첩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지만 모든 일의 원흉이 다 간첩이고 뭐 반국가 세력이 이런 거는 진짜 그 전형적인 원시적인 미성숙한 투사죠. 내 안의 혼돈을 바깥에다 위탁해버리고 투사해버리는 것들. 오이디푸스도 전형적인 사례예요. 마치 이 도시 재앙의 역병의 원인이 바깥에 있는 것처럼 막 쫓아다녔어. 단서가 그래서 모일수록 결론이 가까워지죠. 근데 범인의 실체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나임을 알게 됐고. 그러다 진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자신이 무너지고 이제 눈을 찌르고 이제 도시의 바깥을 떠돌아다니는 불황자가 돼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다른 스토리가 시작이 돼요.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라고. 자신이 죽지 않아요. 자살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 오이디푸스가 재미난 거는 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겪었고 네가 그게 인간이 할 짓이야? 라고 뭐 코러스들이 막 죽어 죽어 넌 죽어 마땅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오이디푸스 죽지 않아요. 이게 비극이면서도 굉장히 어떤 삶의 초탈한 존재를 보여주는다는 점에서 욥기랑도 엮어질 수도 있고 신학적으로나 어떤 철학적으로 문학적인 그 연관성으로부터 욥기랑도 엮여질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무튼 죽지 않고 계속 떠돌아다녀 어떻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요 오이디푸스는 그러면서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라는 스토리가 또 만들어지는데 자신이 묻힐 곳을 죽어서 묻힐 곳을 찾아서 떠나갑니다. 그런 불황자가 되어 가죠. 되는 거죠. 그런 게 오이디푸스 왕의 스토리인데 그 이후의 스토리 크로노스 오이디푸스 스토리도 상당히 재미롭고 재밌고 철학적으로도 할 말이 많은 흥미로운 스토리지만 지금 그 이야기까지는 할 수 없겠고 어떻게 보면 그 구조가 러셀의 로지 코믹스의 스토리랑 엮여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뭐냐? 이제 도시의 재앙의 원인을 찾으려고 해. 러셀은 근데 수학의 재앙, 이 모순 가능성을 제거하여 이 토대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제 탐색을 하죠. 그리고 러셀은 이제 화이트헤드와의 형식화 작업을 이제 가령 수학의 원리 같은 작업 등을 통해서 이런 작업이 진행될수록 체계는 이제 완전해져 가는 거야. 역시 우리 짱이야. 이제 범인 잡았어. 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게 나였어. 범인은 나였어. 범인은 바깥의 우리가 아니라 이 내부 구조의 문제였구나. 자기 연급의 문제라거나 이 러셀의 역설 같은 뭐 거짓말쟁이 역설이라거나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는 뭐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도 사실 그 형식주의 내부에서의 균열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범인은 내부에 있었어. 그래서 그 지제기란 철학자도 오이디푸스 왕을 두고 최초의 느와르 서사라고 얘기를 해요. 느와르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범인이 다 누구냐? 신세계 같은 거 보면은 범인은 이 안에 있는 거야. 범인은 내부에 있었던 거야. 그런 것처럼 오이디푸스 왕이 또 범인은 내부에 있었잖아요. 범인은 사실 내부에 있거나 사실은 나거나 혹시 진경의 거인이라는 그 작품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범인은 내부에 있다는 스포는 안 하겠고 범인은 내부에 있다는 사실을 또 이해할 수 있는 또 재미난 스토리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그 올드보이라는 영화도 혹시 안 보신 분 계신가요? 안 보신 분은 혹시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아, 안 보셨어요? 제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올드보이도 오이디푸스 신화가 굉장히 많이 반영된 스토리거든요. 올드보이. 저 올드보이 안 본 눈 사고 싶은데 왜냐면 너무 재밌어서 아예 모르고 다시 리셋해서 떠보고 싶을 정도로 아 이런 제가 한 재작년에 본 것 같거든요. 아 너무 재작년에서 봤어. 아, 아무튼 오이디푸스 하나만 얘기하자면 오대수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최민식이죠, 최민식. 아 최민식하고 최민수 이름이 헷갈려. 아, 최민수죠, 최민수 맞죠? 최민수 막 머리 막 머리 막 폭탄 머리 하면서 있는데 오대수가 오이디푸스를 줄여서 오대수라고 한 거는 이름 지었다라고 하는 건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오대수, 오대부스 이렇게 줄여서 오대수 막 이렇게 줄인 거라는 거는 널리 알려져 있거든요. 제가 저만 해석한 게 아니라 그 관점에서 그 올드보이를 보시면 재밌을 텐데 범인은 한번 보세요. 아무튼 네. 그런 것처럼 러셀도 지가 범인이야. 범인 야 점점 잡아가는 맞아 메멘토 모리도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하죠. 인터스텔라도 생각해보면 어떻게 비슷한데 예. 그, 그, 논란이 그런 거 되게 잘 만들어요. 이 정신분석적인 서사나 정신분석적인 통찰이 잘 담겨있는 다크나이트도 그렇고요. 인터스텔라도 그렇고 메멘토 모리 같은 것도 그렇고 범인이 아무튼 그런 게 많아요. 제가 얘기는 못하겠고 배트맨도 좀 그렇잖아 어떻게 보면 내가 다 이 나쁜 놈들 내가 때려잡을 수 있는 비질란테 자경단 내가 사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 마냥 행동하지만 그 사이에 막 배트맨 따라해서 흉내하면서 배트맨 행세하는 자경단들도 막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막 배트맨이 막 나와서 막 걔네들 보고 잠깐 때려잡고 뭐라 그래. 그런데 걔네들이 이렇게 답해요. 야, 왜 너만 그러라는 법이 있냐? 어, 너만 그러라는 법이 있냐? 너만 사적 제재하냐? 아, 그런 워딩을 하지 않았지만 생각해 볼 만해요. 배트맨 우리로 치면 그런 거 아니? 갑자기 이재용이 갑자기 밤에 배트맨 가면 쓰고 갑자기 타잔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최첨단 무기 가지고 싸우고 그러는 건데 뭐 돈과 장비 차이일 뿐이지 너만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냐? 왜 너만 예외여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답을 하는데 배트맨이 그 과정에서 다크나이트라는 소사에서 본인이 좀 빠져야 되나? 그런 고민을 중간중간에 했을 거예요. 내가 이 체계에 어떤 공백을 만들어내는 그 틈인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텐데 논란이 그런 거 잘 만들어요. 하여간에 러셀도 오이디푸스 왕과 비슷한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 토대의 결점을 찾았기 때문에 러셀의 역설이라거나 이제 괴델의 불안전성 정리를 통해서 토대의 꿈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비극의 핵심 아이러니가 여기 나오게 돼요. 난 진리를 향해서 내 진실을 찾아서 내가 떠날 거야. 라고 했던 가장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지고 찾아 떠났던 그 행위가 진리의 형태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게 된 오이디푸스도 어 사실 내가 범인이네. 러셀도 사실 내가 혹은 이 체계 자체가 범인이었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이 비극의 핵심적인 그 아이러니가 여기서 좀 나오게 된 거고 서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 책이 굉장히 좀 재밌는 거죠. 이 좀 억지는 아니죠? 그냥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예. 이런 틀로 볼 수 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정신분석적인 틀에서 혹은 뭐 서사적인 틀에서 느와르 영화와 같은 그런 사실 그러니까 로지 코믹스는 잘 짜여진 느와르 영화인 거예요. 수학 수학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20세기 수학의 역사는 잘 짜여진 느와르 영화. 그런 식으로 좀 재미나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